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2월 셋째 주 월요일, 오늘 직설의 주제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벌써 3년 차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책 기조 변화 없다. 즉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는 안 바꾼다고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방향은 맞으니 기다리면 반드시 성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반면 기업과 자영업계에 이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F학점을 부여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소비 진작의 선순환 고리는 애초부터 환상이었다는 분석이라로 혹독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언론 보도 역시 진영 논리에 따라 제각각이고 실체적 진실과 민심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헷갈립니다. 소득 주도 성장 3년 평가하고 남은 2년 어떻게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고려대학교의 조영철 교수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취지는 착할 선했습니다.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장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고용을 늘린다. 그런 경제가 잘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근데 언제부터 그 고리가 끊어졌는가? 바로 고용이었음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고용 사정도 나쁠 거라는 우려대로 새해 첫 달 고용 성적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취업자 증가폭이 19,000명에 그쳤습니다. 충격적일 만큼 낮았던 지난해 8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늘면서 실업률은 1월 수치론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4.5%로 올라섰고 실업자도 122만 4천 명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채용이 진행 중이어서 여기 지원한 60대 이상 노령 인구들이 대거 실업자로 잡혔다는 게 통계청 설명입니다. 우려되는 건 주력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입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10달째 줄어드는 가운데 감소폭이 17만 명으로 더 커졌고 그동안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던 건설업마저도 2년 6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으로 특히 30대와 40대에서 취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뿌리가 되는 이 축에서 고용률이 안 좋은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에서 원래 계획보다 2,000명을 더 뽑는 등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죄송한 마음으로 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만 놓고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작년도 실업자 수가 122만 명을 넘어섰답니다. 그 6.25 최대 동란이었다라고 하는 97년 IMF 때 한 400만 실업자라고 그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2000년 이후 IMF 이후에 실업자 수가 제일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고용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고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 저희 모두의 마음이 우울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가 제일 궁금했는데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얘기 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경제회의에 열린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요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이니까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이 시청자들이 대한민국 경제학회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학회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실까 봐 좀 여쭤보는데 상식 차원에서 무슨 학회 하는 건 엄청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면 몇 개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50개 넘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냥 흔히 말해서 제일 상식적으로 한국경제학회라고 하는 데가 있나요? 예, 한국경제학회가 제일 이제 경제학회 중에서 오래되고 규모도 가장 제일 큰. 많고 예. 그럼 경제학자들 교수님들은 학회 하나에만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한 3개 정도 학회에 가입해 있습니다. 돈 내고 가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논문 낼 때도 돈 내신다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들이 무슨 학회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저 친구들도 교수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교수들이 학교에 계시는 것보다 학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거기에서 의견들이 수렴이 되면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정책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그런 논문도 있고 순수 이론 그런 그 논문 발표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죠. 자, 그럼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모아봤다라고 하는 그 경제학회 회의라는 그 성격이 뭔가 공식적인 자리입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경제학회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학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학회들을 전부 모아서 1년에 한 번 정도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를 엽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공동학술 대회를 연다. 전체 학회가 예, 다 예. 이제 모여서 규모가 가장 큰 거죠. 예. 자, 지금 저희가 자막에 소득 주도 성장은 달콤한 사탕 같은 이론이다라는 경제학회에 인용되는 저 문구가 신문에 많이 실렸어요. 자, 요거 가지고 좀 먼저 얘기하는데 경제학회에서 무슨 공식적으로 저런 입장을 내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이전 정부와 달리 이제 좀 다른 그런 경제 정책을 발표했으니까 예. 이제 한 2년 지났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성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전체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논문을 한 3편 정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3편을 발표를 제일 했고. 첫 번째 이제 논문 발표한 것이 이윤수 최인 교수의 그 소득주 성장에 대한 이제 평가 그 논문인데 예. 이 발표가 약간 문재인 정부 소득주 성장에 대해서 성과가 좀 낮다라고 예. 하는 좀 비판적인 평가였고요. 이게 이제 신문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아하. 근데 사실은 그 두 번째 논문도 있었고 세 번째 논문도 있었는데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주 성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분석한 그런 논문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별로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고 아하, 그래서 예. 마치 그 경제학자 대부분이 예. 소득주 성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F학점을 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예. 이게 이제 조금 그 좀 잘못된 보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네. 보는 분도 계시는 거죠. 예,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저희가 따로 1시간짜리 토론을 하는 이유 중에도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 대한민국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소득주도 성장 엉망이다, F학점이다 하는 보도는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만 놓고 보면 1,500명의 교수들이 모였는데요. 55개 학회에 소속돼 있는 경제학자들입니다. 논문을 발표해서 그런 내용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강대의 최인 교수님, 이현수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엔 그런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조 교수님 말씀대로 서울대학교의 이준규 교수님 같은 분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니 일부 논문의 일부 교수들의 그 목소리를 마치 경제학화가 3.1운동 성명 내듯이 보도하는 거는 이건 과장 보도 좀 왜곡 보도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뭐고 전문가 그룹은 소득주도 성장을 어떻게 보는지 토론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최영호 고문님도 박사님이시죠? 네. 저도 어렸을 때 별명이 박사기는 했는데 예, 어렸을 때 별명이 원박사라고 별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학위가 없는 관계로 요새 그래도 프로 얘기는 또 들으시잖아요. 아이고 프로 뭐 자격증 없으시지만 또 프로들. 예. 자, 박사님들이시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 거기에 모인 저 민간 경제연구원도 교수님들이 이런 학회하고 이런 학술 대회 하고 그러면 자료들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저 참여도 하고요, 예. 저희들도. 시청자와 국민 입장에서 정말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어떻게 평가했길래 하고 났는데 이렇게 말이 많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원래 경제학자들이요. 예. 100명이 모이면요. 예. 대안이 120개 나옵니다, 원래. 100명. 예, 100명이 나오면 한 120개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추리는데 요번이 주제가 예. 한국 경제 정부 정책의 평가와 포용적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뭐 작심하고 비판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예. 주제에 따라서 이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아까 조영철 교수가 소개해 줬듯이 이게 굉장히 밸런스 맞게 하거든요. 예, 양측 예.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런 이제 3편이 나왔는데 또 그 안춘명 교수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이 혁신이냐 뭐 이 소득
이 주도 성장이냐 하면서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톤은 전체적인 톤은 그래도 조금 보완이 필요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예. 현장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분위기는 지금 뭐 환영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다는 아니다. 것만 예.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소득 주도 성장 자체가 주제는 아니었으되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공동 학술 대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가 나왔고 반방 정도는 보세요. 찬반이 교수들 사회에서 솔직히 반대 뭐 비난을 하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가 사실은 6 이상인 6 된다고 이상이었고 보셔야죠. 네. 예. 그러나 그렇다고 소득 주도 성장이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비판 일색은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비판이 되면 이런 학회에서는 되게 비판이고 완전히 이제 잘못됐다고 파악되면 사실은 대안이 나왔어야죠. 예. 근데 일단 어떤 분석에서 끝쳤기 때문에 일단은 뭐 분석까지만 나왔다는 건 지켜보자는 얘기거든요. 네. 경제학자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요번 끝나고 나서 지금 1년여의 그런 자료 그게 충분한 자료냐부터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이것들을 귀담아 듣고 여기서 좋아요. 예. 이제 경제학회 정도면은 사실 대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대안은 아직까지 대안은 나오질 않았으나. 지켜본다. 예. 이게 기조였던 것 같습니다. 3년 평가만 놓고 보면 그래도 비판하는 목소리 6. 그래도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의견 4. 이렇게 보셨다. 네. 최 고모님은 최 박사님은 그렇게 보셨다. 주 박사님 대충 그 정도면은 분위기 전달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까? 6대4 정도면? 글쎄 뭐 제가 뭐 그거는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저는 경제학자시고 이제 이제 참여자시니까. 예, 모르겠는데 예. 근데 뭐 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뭐 이렇게 민주주의 뭐처럼 뭐 다수결로 이렇게 뭐 결정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6대4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대체로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숫자는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면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찬성하는 분위기로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주류였다. 이거는 아닌 거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예. 자, 분위기 전달 이 정도 해주고 저희가 뭐 경제학자들이 주제가 아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득주도 성장 도대체 어떻게 성과가 있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가 이걸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네. 기자 출신으로서 기자는 기사로 말하는 거고 네. 판사는 판결문로 말하는 거고 그렇죠. 교수는 논문으로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교수를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네. 논문이 어떤 논문이 나오냐 중요한 건데 네. 이번에 나왔던 경제학자들의 논문 기조만 놓고 보면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기류 차이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비판하는 쪽에서의 기조는 확연하죠. 아, 확연해요? 예, 더 노골적이고 어떤 굉장히 좀 논점입니까? 직설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실은 뭐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 교수들이 비판을 하는 논문의 기조는 학술적으로 이거는 실현될 수 없는 어떤 그렇죠. 이상적인 예. 이론이었다 이런 기류인가요? 그러니까 2년 반, 3년 전에 나왔던 논문들을 좀 봤을 때는 그 지난주에 나왔던 거 정도의 노골적이지는 않았었는데 예. 아마도 이제 3년 동안에 나왔던 데이터들이 몇 가지 지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부 경제학자분들 또 교수님들이 좀 그렇게 좀 강도 있는 예, 비판하는 예. 쪽에서는 논문들을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비판이 있겠습니다. 강화된 논문들이 이번에 좀 많이 발표가 그게 됐다. 특징이죠. 아, 네, 그게 그렇죠. 특징이다. 네. 예. 네. 그 근거로 보면은 결국은 일자리에 악영을 미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변되는 소득주도 성장이 고용에는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기류들입니까 그렇죠. 논조가?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기에 이제 2년 반, 3년 전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비난하는 쪽에 학계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수위가 이제 어느 정도 왜냐면 못 가본 길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2년 반을 지나서 이번에 나온 논문들 중에서 좀 보면 왜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비판하게 됐는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소득을 높여서 그걸 가지고 성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소득의 핵심은 뭐냐? 가계소득이고 네. 그럼 가계소득을 올리는 것은 고용을 늘려서 일자리에서 임금 올라가는 거였었는데 네. 봐라,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입니다. 고용과 임금이 안 오르면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됐기 때문에 가계 주도 소득 성장,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 원천 무효가 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제 논거들의 반론들을 집중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요. 예.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의 기본 패턴이거든요. 소득이 늘어나려면 핵심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임금 인상이 돼야 되는데 네. 저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최저임금이라고 인위적으로 임금만 올렸을 뿐이지 일자리가 뒷받침 안 됐기 때문에 네.
선순환 구조로 가지 못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논거가 저기 가운데 있는 소비 증가가 예.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소비 지표들을 뭐 최인 교수도 비롯해가지고 이제 많이 소비가 안 늘었다는 것은 결국은 최저임금을 통해서 예, 예. 뭐 임금을 분명히 올렸지만 소비가 안 늘었다라는 건 소득주도 성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었고 아마도 한 2년 반에 나온 그 데이터 때문에 예. 비판하는 쪽에서는 훨씬 더 뭐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이제 강도 높게 두 비난했던 가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팩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급격히 올렸으면 30% 가까이 어찌됐든 임금이 올랐는데 그만큼 소비가 늘지 않았다라고 교수들이 논문으로 지적을 한 겁니까? 네, 그렇죠. 자, 한 가지 더. 네. 그래서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2년에 걸쳐서 올렸더니 27%가 고용이 감소됐다라는 요 사실관계는 맞나요? 그것도 요- 이제 요-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 예, 다른 김대일 건데. 교수하고 이정민 서울대 경제과 교수가 지적을 했는데 요 내용입니다. 네. 2년에 걸쳐서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건 오케이, 좋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숫자 대충 맞게끔 고용이 줄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는데 교수들끼리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관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 이제 경제학의 기본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표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나온 지표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고용이 감소된 지표가 있는데 이 고용 감소라는 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감소를 했느냐, 예. 세계 경기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소했느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방금 말한 이제 그 두 분의 교수님의 논문들은 그것이 최저임금이 타고 와서 결과적으로 고용 참사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갔던 거죠. 그 얘기가 나온 거는 팩트죠. 네. 맞다 틀리다는 지금 가짜 뉴스 논란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목은 매우 민감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두 분 박사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교수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올렸더니 30% 가까이 고용이 줄었다라고 이렇게 좀 너무 두부 못 자르듯이 주장을 하신 교수님이 계시다 보니 그건 사실관계가 틀렸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민간경제연구소의 박사님 입장에서는 최고무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율만 그거는 이제 팩트지 않습니까? 나온 숫자 갖고 예. 비교하는데 2018년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만 딱 보면은 다른 거 다 인과관계 빼고요. 숫자로만 예. 보면 3.8%가 줄는데요. 네. 지금 요번에 나온 두 교수님들의 주장은 3.8% 일자리 주는 거에 1%가 최저임금 인상 탓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역산해서 보면 전체 이게 4분의 1 정도 되니까 27% 정도의 예. 자리가 없어지는데 최저임금이 했다. 예. 그럼 이 회귀 분석을 했고 거기에 말하면 좀 코릴레이션 이런 거 다 검증을 해서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다. 유의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단 예. 말이죠. 따라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 뭐 세부적인 걸 다 했어요. 일용직 감소가 75.5%인데 여기에 일용직 감소 5.5%는 최저 임금 인상에서부터 기인한 거고 제조업도 62% 주는데 최저임금이 기여를 했고 네. 서비스업은 31.2%를 하는데 이제 뭐 이 자료를 놓고서 분석을 한 결과 네. 전체적으로 보니 전체 27% 가량의 4분의 1 가량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들은 최저임금에서 온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100% 인과관계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됐든 이런 문제를 지적하신 그 교수님들의 지적이 틀린 거는 아니다라고 한 표 동조를 하시는군요. 예, 절대 틀린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 맞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의견으로 분명히 내놓은 거고 예, 예. 우리가 그 의견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들의 신뢰성이 있느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점수를 줍니다. 거기. 예, 제가 굳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 소득 주도 성장의 창시자이자 여전히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홍장표 전 수석 현재 그 일자리 창출 위원장이신가요? 홍장표 위원장이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특별위원회 성장 위원장. 특기 위원장이시죠. 예.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지적에 대해서 억울하다 못해 분노까지 막 하시던데 조영철 교수님한테는 그 홍장표 위원장을 좀 대신해서 어떤 논거로 이게 틀렸다고 하는지 이해가 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고용이 한 27% 감소했다라고 이제 언론에 크게 보도됐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좀 언론 보도가 오독의 여지가 있도록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독입니까? 오보입니까?
저는 곡해입니까? 오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독자들이 마치 논문이 어떤 논문이 발표된 거로 이제 잘못 해석하고 있냐면 전체 고용의 27%를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의해서 감소시켰다라는 식으로 이제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기사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27%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270만 명 정도가 이제 고용이 감소했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제목만 거죠. 놓고 봤더니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게 아니에요? 논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 고용이 사실은 늘었죠. 이번에도 1월 달에 그 1만 9천 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전체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늘어났으니까 고용 증가가 둔화됐는데 그 일자리 증가 정도가 둔화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한 27% 정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도 많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든가 경기 하강이라든가 예. 뭐 전체 세계 경제 둔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일자리 증가 둔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네. 그중에서 한 27% 정도는 최저임금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보도할 때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고용의 27%를 고용을 감소시켰다라고 보도를 하니까 이게 뭐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돼버린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서울대 이진구 교수님께서 그 논문이 그런 논문이 아니다. 네. 고용을 27%를 감소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고용 증가 둔화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 네. 최저임금이 한 27%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는 예. 논문이다. 원래 논문이 그렇게 이제 교정하는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죠. 예, 근데 그거 이- 예. 두 교수님들의 이 논문의 전체 톤은 이런 거죠. 사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어떤 분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주요 목표가 뭐냐면 첫째 실업률 해소하는 거고 경기 침체 해소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현재로 나와 있는 숫자로 지금 뭐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안 됐죠. 그다음에 소득과 부의 양극화해서 이거 두 가지였거든요. 두 개가 다 지금 정책적 목표를 지금 실현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은 진짜 엄중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발표를 했던 이정민 교수의 말씀을 쭉 시청자 여러분들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잘 읽어보셔도 역시 교수님들은 왜 같은 말을 해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어찌됐든 자,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조영철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야 좀 되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준규 교수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의 글을 올리셨는데 언론 보도에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27% 줄었다라고 하는 그 논문 인용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 뜻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최저임금 때문에 뭔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그렇다라는 논문은 아니었다라고 구구절절히 올려놨습니다. 자, 정철진 평론가님. 네. 이거 좀 시청자 눈높이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네. 취업자 증가폭이 왜 통계 나오면은 플러스 50만 명, 그게 2017년 마지막 통계 봤더니 플러스 30만 명이랬죠. 명대였죠. 네. 그게 작년에 올 1월 달에 10,000명, 19,000명으로 떨어진 거죠. 네. 자, 교수님들의 일부 의견은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나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네. 50만 명, 30만 명 이랬던 게 19,000명으로 떨어진 것 자체가 사실상 마이너스로 직격탄을 준 거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런 뜻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또 반론이 좀 있는 건데 네. 언론 입장에서 즉 경제 평론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영향을 미쳤다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 그것은 네. 왜 그러냐? 30만 명이었는데 갑자기 10,000명대로 떨어진 거에 대한 예. 이유를 이제 말했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생산 가능의 인구의 감소론을 일단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자 수 증가가 뭐 50만 명 연간, 네. 40만 명, 30만 명을 해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취업자에 안 잡히잖아요. 예. 그럼 그 정도라면 그걸 반영하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한 13만 명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부의 목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만 명이 목표죠. 15만 명. 그러니까 정부 좀 높게 잡으니까 10만 명. 그러면 작년에 어려웠다 하더라도 네. 한 8만 명 정도는 해줬어야 되거든요. 이야.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영향 중에 하나서는 뭐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때문에 취업자가 더 큰 것보다는 예. 최저임금 인상이 더 큰 영향을 줬다라고 예, 이제 언론은 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좋습니다. 만에 하나 예. 7, 8만 명 정도만 순증이 나왔어도 굉장히 이건 타이트하게 붙을 논거의 여지는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고용 지표를 보면 왜 이번에 학술 대회에서 반론을 하는 이제 교수분들의 그렇게 굉장히 센 논문들이 나왔느냐? 예. 그건 이제 너무 차이가 벌어졌었거든요. 그렇죠.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예. 그런 뭐 속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한번 좀 같이 좀 짚어보죠. 그렇다면 뭐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어쩌다 교수님들의 그런 다양한 그 결에 따른 그 분석은 뭐 말씀 다 드렸고 장기 실업자 늘었다라고 하는 이 통계와 여기에 대한 이 학계의 분석 요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최고문님, 조 교수님 이렇게 순서로 좀 가겠습니다. 장기 실업자가 19년 만에 최다다. 19년 만이면 언제예요? IMF 이후 2000년 이후네요. 2000년 이후네요. 근데 이제 실업자에 대한 뭐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요. 네. 실업자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실업자가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직업이 없는 사람이 나이가 실업자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나는 자유영혼이라 또 집에 먹고 살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일하기 싫어. 이런 사람은 실업자 아닌 거예요. 실업자 아닙니다. 예. 실업자 그거 아닌데. 빼고 예, 근데 몇 지금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실제로 지금 자발적 실업자가 그렇게 많아요? 자발적 실업자 또는 실망 실업자라고 그럽니다. 포기죠. 그래서 아,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포기자. 거죠. 구직 포기자.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150만 원, 269만 뭐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실업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직장을 안 갖고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데 직장을 안 갖고 있는 뭐 400만 얘기는 하거든요. 자, 정리 좀 하고 가시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혹시 혼선 빚으실까봐 부모 잘 만나서 팔자 좋아가지고 나는 일하기 싫어 이거 빼고 그거는 뭐 당연히 빼는 거고 예 그런데 나는 일자리를 잡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보고 이력서를 1000개, 2000개 놓아봤는데 취업이 안 돼서 나 아예 포기 만세 부르고 그냥 하는 사람도 빼고 네, 그 사람 빠지죠. 빠진다는 그게 이제 거예요. 6개월 이상 실업자에서. 됐을 때 우리가 6개월 이제, 이상이 되면. 장기 예, 실업자라고 예.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빼고도 지금 장기 실업자가 122만 명이다. 20년 만에 제일 많다. 현재 122만. 예.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장기 잠재 실업자들이 또 지금 뭐 셀 16만. 수도 없는 그 정도 129만 뭐 얘기들을 하는 그럼 얘기가 2월 달 통계 나오면 장기 실업자는 더 늘어납니까? 2월 달은 굉장히 이게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에 122만 실업자가 나왔잖아요. 네, 네. 항상 30만이 더 얹혀지는 게 2월 달입니다. 2월은 그러니까 자동으로 또 30만이 예, 늘어난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네요. 취직을 못한 사람들에서 사실 2월 달이 실업자로서는 최악의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50만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3월 달부터 풀어나가느냐가 상반기에 굉장히 과제로 나올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예산 집행률 65%까지 높이자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조기에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 뭐 조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못 사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못 주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인적 자원을 생산 가능한 그런 노동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집단군이 400만 이상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400만 명이나요. 예. 조 교수님, 그 소득 주도 성장과 장기 실업자 늘어나는 거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교수님들이 물론 의견들이 다 엇갈리시긴 하겠지만 좀 목소리가 늘어난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습니다. 글쎄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하니까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논리 전개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그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가 나온 것은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예. 다만 이제 장기 실업자는 실업자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심각한 정도가 큰 그런 실업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른바 소위 말해서. 6개월 동안 일자리를 계속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노동시장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그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1월달에 그 실업률이 대폭 증가했는데요. 지금 정부 쪽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 이거에 대한 이제 노인들의 구직 활동 증가 때문이다라는 이제 설명이 있었는데요. 저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2018년 1월달에 15세 이상 인구가 한 25만 명 증가했어요. 2018년 12월 달, 그러니까 바로 한 달 전이죠. 예. 한 달 전에도
15세 이상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2월 달 한 달 전에는 이 25만 명 인구 그 15세 이상 인구가 증가했는데 그 대부분이 비경제활동 인구였습니다. 19만 명.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6만 6천 명에 불과했어요. 근데 1월 달 한 달 딱 바뀌면서 어떻게 네. 바뀌었냐면 15세 이상 인구가 25만 명 증가했는데 그 대부분인 22만 3천 명이 경활 인구였고요. 경제활동 인구다. 2만 3천 명이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예. 그러니까 12월 달과 1월 달 한 달 사이에 비경제활동 인구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구직 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 인구로 바뀐 겁니다. 예.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이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장 상황이 안 좋고 이러니까 직접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을 대폭 증가시키겠다고 이제 이미 발표를 했고요. 공공 그러니까 그걸 일자리를 알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늘렸는데 그 혜택은 60세 이상들만 받다라는 말씀. 60세 이상 그 노인 비경제활동 일자리야. 인구 노인 일자리가 사람들이 늘은 거다. 일자리 이제 구직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서 이분들이 예. 이제 바로 취업하는 건 아니니까 예, 실업자가 대폭 늘어나는 이렇게 해서 실업률이 이제 4.5%로 늘어난 거죠. 그게 2018년 12월 달과 2019년 1월 달 그 한 달 사이에 벌어진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예. 노인 일자리가 2월, 3월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좀 땡겨서 이번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갖기 전까지는 실업자로 이제 취급이 된다. 이게 통계청에 이제 설명했는데 네. 뭐 이것들이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아니로 그렇죠. 예견할 수 있었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큰 폭을 넘나드는 부분들이 좀 이제 사실 설명이 예.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죠. 아니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이제 실업률이 대폭 올라갔는데 그 실업자 증가한 그 숫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구직 의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실업자 통계에서 빠졌는데 이분들이 2019년 1월 달 되면서 이제 구직 의사를 표시를 하는 근데 거죠. 왜 갑자기 그 한 달 사이에 구직 의사가 생겼을까요? 2019년 이제 새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되기 시작할 테니까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린다고 이미 조기에, 발표를 했고 조기에 그러니까 이제 진행한다고 하죠. 그 구직 의사를 하는 거죠. 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나는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예. 60세 이상 인구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니까 당연히 통계청 통계에서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바뀌고 그 구직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거는 내 얘기인데 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정평론가님한테 좀 추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집에 계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구직 희망자로 한 달 사이에 확 늘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고 네. 통계로만 놓고 보면 그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그 일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공공 일자리 등 예산이 많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네. 저거 받아서 내가 다만 얼마라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뭐 기본적으로 실업률과 실직자라고 했을 때는요. 본인이 구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직에 도전에 나서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제활동 인구로 잡히고요. 예. 본인이 빠져버리면 이제 실업률 통계 안 잡히는데 작년 연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4배 가까이 키웁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뭐 60세, 61세, 62세 어르신들이 대폭 여기에 가담을 했겠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실업률이 4.5%가 됐고 이 122만 명 실업자가 나왔다라는 게 통계청의 입장인데 네. 이게 이게 또 양날의 검인 게 뭐냐면은요. 잘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15,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일자리 4배로 늘어서 어르신들이 신규 취업자로 잡히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15,000명은 순간 마이너스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계청에서는 일자리 사업 때문에 실업률이 늘었다 당국은 얘기하지만 또 반대를 주장한 학계에서는 그게 어불성설인 게 만에 하나 그 노인들이 이번에 신규 취업자로 안 잡혔으면은 당장 1월에 마이너스 떴다. 예, 그러니까 예. 그 통계 자체가 얼마나 또 모순이냐라고 그러니까 팽팽하게 논쟁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예. 이게 이런 예.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에게 우리 21세기, 22세기에 우리나라 경제 모델로 갖고 가는데 노인 단기 알바 일자리 그것 때문에 통계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것이 논쟁의 중심이 쓴다. 네, 네. 이거는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뭐 신뢰성과 우리를 끌고 나갈 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괴감이 생기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도 그럼 토론 말씀하시죠. 지금 2019년 1월 통계가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이래서
이제 굉장히 그 심각한 그 고용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2018년 1월 달과 비교해서 그런 겁니다. 2017년 1월 달에 고용률이 58.9%였고요. 예. 2016년 1월 달에 고용률이 58.8%였습니다. 예. 요번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2019년 1월 달에 고용률이 59.2%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1월 달에는 지금 그 고용률보다 더 낮았어요. 다만 2017년 2018년 1월 달에 농업의 그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그래서 2018년에 굉장히 그때 고용률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이상적으로 이상하게 높다. 네. 2018년서부터 그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올렸는데 왜 이렇게 고용률이 높지 하고 그때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1월 달과 비교해 보면 지금의 고용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용 상황이 정말 고용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언론에서 2016년 1월 달에도 고용 위기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2017년 1월 달에도 고용 찬사다라는 말을 했어야죠. 그런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가 지금하고 다른 게 농림어업에서 10만 7천이 지금 고용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그다음에 정보통신에서 7만 이상이 지금 고용이 된단 말이죠. 농림어업 통계청이나 농림수산부에물어도 명쾌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어떻게 이 농한기에 농촌에 10만 개의 이 어촌에 10만 개 일자리. 그러니까 이제 귀농 현상들이 이미 몇 년 전서부터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업 부분에 그 취업자 증가가 이게 뭐 갑자기 그 한두 달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요. 벌써 한 2년 정도 전서부터 농업 부분에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10만 이상이 오잖아요. 한 달에. 한 달에 10만 이상이 지금 농촌으로 갔다. 그럼 도시가 텅텅 벌써 비어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자, 그 농어촌 구직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 통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단 격가지니까 옆으로 좀 빼는 걸로 하고 오늘의 주제는 다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와 성과와 전망. 소득 주도 성장 못 바꾼다, 안 바꾼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드시 성과 나온다. 홍장표 위원장 여러 차례 지금 그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도 지금 신년사부터 그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자영업자들까지 만나서 좀 참고 기다려달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하시기는 했는데 저희 그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 왔던 그 자영업자들의 뭐 그 얘기 좀 한번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은 좀 늘고 있다, 좋다라고 하는 그 통계 발표에 대해서 저희한테 장문의 그 글이 왔습니다. 이른바 소위 말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통계는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장사를 해보는 입장에서 종업원 두고 일하는 자영업도 지금 급격히 줄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하고 정평론가님. 자, 이 통계와 현장의 이 목소리의 이 괴리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한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서 뭐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자영업자를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 하나는 1인 자영업자, 즉 본인이 직접 혼자서 하는 사장님도 혼자서 계신 분들이 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즉 우리가 말하는 알바생들을 고용하는 그런 자영업자가 있는데 2년 전만 해도 자영업자 나눌 때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언론에서조차도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신개념 나온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뭘 의미하는지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네. 그랬는데 계속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은 뭐 어느 정도 힘들어지고 줄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들이 늘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그동안 얘기했을 때 질적으로는 지금 자영업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자, 그래프만 놓고 보시죠. 저 통계죠. 통계는 과학이니까. 빨간색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계속 마이너스가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고 가는 있죠. 거고. 하고 고용원 오른쪽에 있는 자영업자는 파란색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종업원들 두고 있는 자영업자도 계속 내리막길이다 그런 뜻입니까? 11월을 보시면은 크게 늘어났잖아요. 1.5%. 그러니까 저때 11월에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10월경에 아마 자영업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직설에 실질적으로 체감했을 때는 아마도
그러니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도 내 옆집에 옆집에 힘든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고요. 근데 통계가 12월에 살짝 꺾이더니 이제 1월에 보니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실질적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커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하자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그래도 고용의 질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정부는 애써 설명을 했지만 네. 실제 장사를 하시는 자영업 입장에서는 3명 고용했던 거 2명으로 줄이고 4명 고용했던 분들은 3명으로 줄이고 있는 현상이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10월에 자영업자분들이 한 얘기였었고 예. 근데 그때까지는 통계 안 나왔는데 이 작년 12월, 올 1월에 보니까 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도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처럼 예. 알바생들을 줄이고 있는 것들이 지금 그게 확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아, 그렇죠. 그렇게 근데 보시는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당국에서는 좀 더 이제 예. 통계를 좀 보자라는 이제 입장인 것이죠. 요거 좀 하나만 좀 더 그러니까 네, 12월 달하고 이번 1월 달에 이제 예.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죠.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수가 이제 감소한 것이 이제 이번 1월 달 통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2018년 1년 전체를 놓고 그 통계를 통으로 보면요. 보면. 2018년 전체로 보면은 그 자영업자 수가 0.8% 감소했어요. 그런데 주 이유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2.1%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고용원을 있는 그 자영업자는 2.7% 증가했습니다. 2018년 전체 1년을 전체만 전체를 놓고 놓고 보면, 보면. 그러니까 예. 지금 2019년 1월 달 들어와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도 이제 감소로 바뀌긴 예. 했지만 그건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속될 것이냐라고는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2018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는데 2018년 예. 전체로 통계를 봤을 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늘어났다라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고용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 수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자영업자 수가 자.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최고님. 제가 지금 최고님한테 드릴 질문이 많으니까 1분만 좀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해서 조 박사님한테 좀 정리하는 질문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 올라서 자영업자들 숫자 주는 거 맞죠? 예. 예. 그런데 주는 거를 1년 통으로 놓고 그 학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다 1인 가구, 가족 경영하는데 경쟁력 없는 데들이 망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오히려 1년을 통으로 봤을 때는 종업원 두고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 1월 달에는 한 달짜리 통계니까 1년짜리로 놓고 보면 조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자, 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요 얘기인 거고 최고문님 아니, 반론 그러니까 있으세요? 예, 평균으로 하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최근 걸로 봐야죠. 자, 10월부터 고용 있는 이 자영업자 이제 줄기 시작했어요. 자, 10월, 11월, 12월, 예. 1월 요 추세로. 예, 그러면 예. 지난 10월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가 두 번째로 고용 있는 그 세 가지 지표를 보거든요. 예. 고용 전체하고 있는 없는 그래서인데 세 개가 다 마이너스 된 게 벌써 두 번째 이제 나타난 거예요. 조짐이 나타났다는 거죠. 아, 그 추세가 시작된 예. 거다. 그래서 고용이 없는 이 자영업자들은 이제 사실 주는 폭이 굉장히 그 자체로 줄었어요. 자, 한 만큼 폐업을 한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견디다 문 닫고 이 포기한 분들은 이미 많이 늘었고 늘어서 이제 점점 그 줄어드는 포션도 굉장히 줄었는데 그러니까 망할 분들은 다 망했고 자, 이미. 그럼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어디로 전환을 먼저 하냐면요. 고용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분들이 그렇죠. 예. 쫓아오는데 10월 이후에는 심각하게 이 세 가지 고용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 지표 이게 동시에 세 개가 마이너스 되는 적이 지난 10월이 처음이고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조짐이 이상화되는 거죠. 아, 예. 자, 그래서 이해됐습니다. 예. 최근 4개월 동안의 추세를 놓고 보면 2018년이냐 2019년 따지지 말고 최근 4개월 동안의 추세를 놓고 보면은 다 줄고 있는 게 지금 조짐이 안 좋다라는 말씀, 조 박사님 말씀은 통계라는 건 1년치를 통으로 봐야지 최근 한 달치만 놓고 보면은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 정철인 평론가님. 네. 평론가로서 이거 어느 쪽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맞죠. 예, 둘 다 주장하는 바라보는 거가 맞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그럼 그게 필요한 것은 뭐냐?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른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영업자 관련한 부분을 8월까지 봐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예. 지금 올 1월에 나온 이제 3대 마이너스 즉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폭감, 예.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도 감소, 감소. 또 무급가족이라서 그냥 월급 안 받고 그냥 일해라 하는 그분들도 마이너스 이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3대 자영업 종류가 다 마이너스인 거는 그건 팩트죠. 예, 11월에 한 번 있었고 이제 예, 이번에 예. 1월에 또 있었는데 예. 이것을 이 소위 말하는 우리 최 후보님은 이 소위 하방의 시작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거고 반대로 1년치 18년을 통으로 봤으면 이게 소위 말하는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예. 뭐 유시민 작가는 이 뜻은 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8월을 받느냐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2, 3, 4월에서는 이제 방향을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또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이제 예측과 전망의 영역이 된 것인데 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추세가 5월, 6월, 7월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 올해 여름이 왜냐하면 이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도 올해까지니까요. 네, 이제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이 되면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 8월이면 예, 이제 더 8월? 이상의 논쟁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2월인데 그렇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고통이라 하시는데 8월까지 기다려라. 이건 좀 무책임한 것 같아서. 무책임하지만 이제 경제학의 이제 영역에서 이거 계속 전망과 누가 틀렸냐 맞았냐 한 번은 이 진위를 예, 예. 가려야 되잖아요. 그 마지노선이 아마 올 여름쯤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한테 요거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조심스럽지만 전망까지 한번 해보죠. 조영철 교수님은 통계라는 건 1년치 통으로 봐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1월 달에 나빠진 거는 그건 사실인 거고 자 2월, 3월, 4월, 8월까지 되면은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예. 2017년 지금 2분기, 3분기가 경기 고점이었고 그 예. 이후 경기 하강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분명한 사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예, 하강 아래쪽으로 국면으로 내려가고 내리막길인 있고요. 거는 부인할 수 없다. 예, 지금 세계 경제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죠. 하강 예, 국면이고 미국도 그래서 그렇고. 지금 FRB도 금리를 올렸던 거를 이제 올리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은 분명한 추세고요. 그러니까 경기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보다 고용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하강 국면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적극적인 경기 대응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저희 뭐 한 10분 시간 남았으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자 최고님 네. 뭐 하실 더 말씀이 있으시면 낮이 무슨 조짐이 있어야 이게 나아진다고 전망을 하죠. 점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그러면 때문에. 8월이면은 판가름 난다는 동의하세요? 아니 뭐 상반기 넘어가기 전에는 일단은 다 뭐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조영철 교수하고 뭐 적극적으로 전 동의하는 부분들은 막으려면 재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재정밖에 없다. 현재 지금 5차례 자영업자 대책이 나왔거든요. 예. 나왔는데 세금 감면, 카드 수수료나 뭐 그다음에 제로페이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조차도 현장에 문제가 있다 그랬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시급하고 엄중한 자세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영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25.4%밖에 차지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에이, 밖에라뇨. 아니요 예. 관련된 4분의 사람까지 1인데. 관련된 사람까지 다 합하면요 전체 고용의 45%까지 갑니다. 아, 예. 얼마나 중요한 섹터인지 모르고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 모르는 이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근로직에 편향된 어떤 노동 정책에 우리가 너무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못해서 지금 빨리빨리 뭐 하시려도 잠잘 틈 없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이 대목으로 좀 넘어가 보죠. 뭐 오늘 토론의 결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용하겠습니다. 정책 기조는 바꿀 수 없답니다. 있다가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성과 나온다. 자 여기에 대한 분석가 전문가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절대 바뀔 수 없다. 자, 조 교수님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요.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한 6대 4 정도로 그래도 바꾸거나 조금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기는 한데 이거 뭐 전체 그냥 국민 여론입니다. 키를 쥐고 있는 홍장표 위원장과 청와대는 기조는 안 바꾼다, 진행 중이다, 성과 나온다, 기다려달라.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어떤 거냐면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서 그래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이런 그 기본 그 정책 방향은 유지를 하겠다라는 유지를 그런 하겠다. 뜻입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가계소득 증가가 4분의 5분위 쪽에 가계소득 증가가 문제는 이제 살만한 사람들의 예. 소득이 올라간 거는 맞는데 밑으로 갈수록 예. 줄어든 건 또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이전에는 전체 그 가구 소득이 굉장히 증가율이 낮았어요. 낮거나 마이너스였다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데 2018년 들어와서 이것이 뚜렷한 그 플러스로 바뀌었고 그리고 플러스도 굉장히 높은 가구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구 소득이 증가하고 근로 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소비 증가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경기 하강 국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기조는 정부가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대폭 인상 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과감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거 이거는 좀 속도 조절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제 발표를 하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이런 그 소득적 성장의 원칙 자체를 지금 포기하는 건 아니다. 이 기조는 유지하겠다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근로소득 증가에 의해서 가계소득 증가가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서 뚜렷하게 지금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긍정적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 이제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가구 소득 증가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누가 소득이 늘었는가를 봤더니 상위 분위에 잘 사는 사람들은 늘었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줄어서 양극화를 줄이겠다라고 했던 정부 취지와 정반대로 결과가 나온 거는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이제 가구소득 저기 나왔듯이 3분위, 4분위, 5분위. 그러니까 예. 중산층 이상서부터는 근로소득, 가구소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예. 그리고 1분위, 2분위가 이제 소득이 감소했는데 1분위, 2분위에서도 근로자 가구소득은 증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근로자 외 가구의 그 소득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분위, 2분위의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은 전체적으로 다 증가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근로소득 올라갔어요. 4.6%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2018년 3분기 중심으로 하면 명목 가계소득이 21만 7천 원이 이제 올라갑니다. 내용을 봐야 돼요. 내용을. 근데 그 안에는 이전 소득, 정부의 지원금이 한 10만 원 정도가 있고 10만 2,500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소비 지출로 20만 1천 원을 다시 정부에서 갖고 가요. 아, 세금이 늘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 뭐 세금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자 지출 이런 것들 아, 해서 건보료 늘고 세금 늘고 뭐 이래서 숨 쉬는 비용으로 다시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가처분 소득은 줄었다? 가처분 소득은 9,300원밖에 안 느는 거예요. 21만 원이 예. 늘어서 이게 소비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9,300원, 즉 0.3%가 는 거란 말이죠. 예. 이것이야말로 2009년 이후에 최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에 지금 소득에 대한 지금 분석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과연 평균으로 내고 지금 양극화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봐서더라도 9,000원대 1년에 네. 과거에는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이런 예. 가처분 소득도. 그런 상황들을 지금 엄중히 지금 이 연구를 안 하고서 지금 들어오니까 우리가 9,000원 갖고 그것이 소비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고리가 무지무지하게 약한 거죠. 그다음에 소비도 그렇습니다. 소비도 지금 현재 1.14%가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숫자인데 사실 수입되는 소비재를 빼면요. 0.46%밖에 안 됩니다. 네네. 벌어서 9,000원 우리가 겨우 가처분 소득이 올라갔는데 60%는 다 외국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득에 대한 이 생각, 그다음에 이 고리, 소득에서 소비로 나는 고리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연구가 엄중함이 정부에서는 지금 뭐 통계 앞에만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처분 가능 소득이 이제 소폭 증가한 거, 그 지적은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소득이 이제 많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건보료나 그 세금으로 나가는 그 돈이 이제 많으니까 실제로 처분 가능 소득 증가가 적다. 이제 있는데 그 통계에서는 뭐가 빠졌냐면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면 또 복지로 주잖아요. 복지로 지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현물급여, 뭐 보청기, 노인들 뭐 이런 거 지원하는 것들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0년,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어서 또 복지로 지출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전 지출로 정부가 가게한테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통계에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이 조금 증가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에 의해서 이전 지출로 또 가계로 예. 가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거다라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조용철 교수가 딱 그렇게 지적할 것 같아서 계산해 갖고 왔죠. 10만 2,500원이 그렇게 해서 돌아서 들어온 숫자가 21만 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조 교수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근로소득은 그래도 올랐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근로소득 아니죠? 아니죠. 사업소득입니다. 예,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은 그나마 그래도 어찌됐든 조금 올라서 뭐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명목적으로 오른 건데 자영업자들 얘기는 완전히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사업인데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이 이제 정체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예. 자영업자 소득 정체의 문제는 2000년서부터 사실 계속 지속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 뭐 이렇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건 2000년서부터 자영업자 소득, 사업 소득이 그 아주 거의 0% 수준의였던 것은 이미 10몇 년 된 예. 이런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영업자는 사실은 지금 그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이래서 계속해서 이제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5년 내, 3년 내 생존율이 뭐 50%다, 뭐 70%다 이러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퇴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문제가 사실은 과당 경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자영업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서 자영업에 굳이 진출하지 않고도 좋은 일자리가 취직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네. 근본적인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예. 있겠습니다. 자, 저 시간이 다 돼서 정철진 평론가님께 네. 뭐 그런 지금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선순환의 고리가 지금 작동하지 않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저 청와대 가서 차마 그 얘기는 못한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직설적으로 대신 여쭤봐 주면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 용어와 그 개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네. 좀 이렇게 좀 바꿔달라라는 목소리 없어요? 그런 목소리가 크고요. 이제 자영업자분들을 제가 지금 대변을 하자면 예, 소득주도 성장을 욕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세추가 아니었었습니까? 예. 공정 경제는 어디로 갔냐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 아, 거죠.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원래 당시의 순서에서도 공정 경제를 먼저 했어야 된다. 아, 지금 뭐 지금도 댓글 보면은 임대료 때문에 망한 거지, 뭐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 거냐 이런 게 굉장히 가슴 아파 하시거든요. 예, 자영업자들. 예.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은 임대료를 공정 경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예. 최저임금 인상도 감내를 하는데 음. 임대료 오르는 거 그대로 또 가맹업 좀 고쳤다고 하지만 예, 예. 프랜차이즈 값을 그대로 놓고선 최저임금만 올렸기 때문에 예. 우리만 지금 그러니까 자영업자만 다 당하라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공정 경제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공정 경제 어디로 가냐 이런 목소리가 크세요. 그러니까 아, 예, 최저임금 예. 알바생들 다 친하니까 더 올려주고 싶은데 예. 나머지 지금 임대료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겨우 지금 환산보증금 같이 임대차 보호법 하나 고친 거고 예. 카드 수수료 이제 어쨌든 그거 했고요. 가맹업법도 지금 거의 못 건드리고 있고 이게 이제 자영업자의 목소리. 또 한 축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지금 2차, 3차 벤더들은 진짜 죽어나거든요. 근데 이분들 예. 하는 얘기 사장님들 제가 중소기업 가보면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을 다 보장해 줬는데 요즘은 막판까지 다 빨아먹고 예. 그 기술 탈취, 뭐 알고리즘 다 갖고 와봐라 해가지고 그냥 다 빼가는 것들. 근데 이거는 지금 손도 안 댔는데 최저임금 올리니까 다 외국인 노동자로 예, 대체되고. 그래서 저는 왜 지금 공정경제를 혁신성장에 어차피 저는 정부가 나서지 말고 그냥 뭐 민간에 맡기면 될 것 같은데 공정경제는 왜 안 하고 있을까? 또 이거 이제 뭐 김상조 위원장 보면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예. 그럼 이것도 시간이 걸리면 소득주 성장도 같이 타임테이블을 같이, 맞췄어야 예, 되죠. 예. 아, 이 한쪽만 부분이 서둘렀고 예, 결국은 하나만 서두르다 보니까 예, 정작 중요한 걸 빼면서 2년간의 이런 지표들이 처참하게 나오고 예, 이 예. 사회가 좀 양분된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예, 저는 예. 오히려 지금이라도 빨리 공정경제를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쪽에 관련된 뉴스는 지금 거의 안 나오고 막 예타 면제 또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뭐 시민단체들은 다시 또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 자, 뭐 보고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당위성 말고 어떻게 될 것 같냐만 딱 30초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소득 주도 성장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갈 것 같습니까? 30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결국은 내수 부양적인 이 정책의 기조를 담고 있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이거든요. 예. 해봤잖아요, 우리 신경제 뭐 100일 정책, 신경제 뭐 우리가 와 있을 때 해봤거든요. 그때 저도 일원이었고요. 예. 근데 결국은 그것이
끝에 외환 위기까지 왔던 그런 교훈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세밀세밀하게 봐야 돼요. 소득주도 성장 나쁘지 않죠. 예. 그렇지만 과거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교훈을 배워서 좀 더 진짜 계획대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실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꾸는 것도 실력이다. 네. 예, 자신감 갖고 바꾸자는 말씀이시네요. 결론은 최영호 고문의 말씀은. 자, 조영철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경제가 2.7% 성장을 했는데 뭐 이렇게 아주 나쁜 성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특히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였던 것이 아주 치명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다. 적어도 플러스로 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뭐 여러 가지 SOC 사업들 이런 것들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남은 2년 문재인 정부 동안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한번 잘 좀 정리해서 의견들을 주시면 그대로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전망까지 다뤄봤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조영철 교수님, 정천진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돌아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가장 핫했던 뉴스는 손석희 JTBC 사장 경찰 출석 아닌가 싶습니다. 1박 2일에 걸쳐서 19시간 동안 조사받고 새벽에 돌아갔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경찰 조사를 마친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폭행, 배임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다 제출했습니다. 19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직후였지만 다급히 묻느라 말을 더듬는 취재진에게 오히려 질문하라고 말하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세요. 손 대표가 받는 혐의는 폭행과 협박, 배임 등입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가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데 이어 한 시민단체는 손 대표가 폭행 사건을 덮으려 김 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하는 등 배임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프리랜서 기자인 김 씨가 먼저 취업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며 끝까지 소송을 이어갈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맞고소인인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도 다음 주쯤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월요일이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석희 사장 앞에만 가면 기자들이 좀 질문을 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더듬대다가 꼭 여유 있게 질문하세요. 딱 그래요. 멋있었어 근데. 예. 근데 멋은 손석희 있더라고. 대표가 좀 독이 올랐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요? 좀 저기 이제 말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예, 예. 어린 기자들이잖아요. 예, 연차 예. 얼마 안 되는 기자들이 그 눈빛에 좀 약간 음찔했던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 예. 좀 저 날카로운 질문을 하려면 저 정도 연조는 돼야 가서 이건 어떤 겁니까? 저건 접니까?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젊은 기자들이 저 되니까 저렇게 쫙 쳐다보면서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자, 저는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신 손석희 사장님이 아니고 네. 이수희 변호사님한테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변호사로서 핵심 쟁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웅 기자라는 분이 예. 이제 그 손석희 다툼이 대표에게 있죠, 다툼이 둘이? 있죠. 예. 2019년 1월 10일 저녁에 내가 주먹으로 내 뺨을 때렸다. 손석희 예. 대표가 내 뺨을 때렸다라고 일단 그 해서 김웅이라는 기자하고 때렸냐 맞았냐 그 폭행 부분이 일단 핵심 쟁점이에요. 예, 폭행 치상입니다. 김웅 기자가 이제 상해 진단 3주가 나온 진단서를 3주 제출했기 진단서 잘 때문에 안 나오는데. 3주면은 그러니까 멍이 들면 2주거든요. 타박에 예. 거기 염자 뭐 이런 삐었다는 이게 2주인데 3주면은 거기다 조금 더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3주 진단서는 웬만한 병원에서 잘 그만큼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뭔가가 있어야지 그러면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혹시 좀 아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좀 안면이 있고 그러면
아유 좀 여기 저 아프고 그러니까 3주로 끊어주세요. 그럼 끊어주나요? 제출용을 꼭 물어보죠. 어디에 제출할 거냐. 어. 이거 경찰 제출할 거다 그러면 좀 더 신중하죠. 상대가 그래서 손석희고 그러면 신중하게 끊었기는 했겠네요. 뭐 손석희 사장한 저 대표한테 맞았다고 얘기했는지는 예.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3주 진단서는 2주 진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자, 좋습니다. 예. 그럼 저 핵심부터 하면은 그 김웅 기자라는 사람은 맞았다는 거고 그래서 예. 증거로 진단서 전달했고 예. 손 대표는 때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때린 사실은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접촉 사실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냥 툭 쳤다. 이게 폭행의 고의 그러니까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의 그러니까 어깨를 탁 치는데 이게 폭행 고의로 쳤다면 그거는 폭행이죠. 신체 접촉을 했으니까. 예. 하지만 왜 좀 다른 상황들 있잖아요. 폭행 예. 고의가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손석희 대표의 주장인 거죠. 폭행 고의는 부인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툭 하고 저 정신 차리라고 툭 하고 친 거지. 무슨 내가 60 넘은 내가 뭐 이렇게 뭐 두들겨 패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녹취록에 보면 아팠냐? 뭐 아팠다면 미안하다 뭐 예. 이런 그 내용들도 정도? 들어 있었고 근데 진단서가 있다는 거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웅 기자에게 유리한 정황이고요. 예, 법적인 쟁점은 되겠군요. 예, 뭐 설사 이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보통 이 경우에 약식명령 맞아요. 이렇게 예, 예. 벌금 큰 내고 죄 그러죠. 아니니까. 자, 그럼 예. 폭행 문제는 그렇고. 자, 협박 문제는 어떻게 쟁점이 정리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2018년 1월 10일 날 그런 이제 폭행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쯤에 손석희 대표가 김웅 기자에게 회유책을 보냅니다. 네. 그 합의안을 제시를 해요. 그게 용역 계약을 내가 JTBC 자회사 통해서 예. 용역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거면 월 한 1,000만 원 수익은 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합의안을 제시를 하는데 네. 이것이 회사하고도 내가 얘기가 다 됐다. 뭐 문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문자가 있군요. 예, 김웅 기자하고 그다음에 양모 변호사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손석희 대표하고 세 명이서 모인 얘기하는 양모 변호사 목소리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네. 여하튼 녹음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용역 계약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개인 그 뭐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폭행 이전에 뭐 다른 뭐 예. 카더라도 있지만 여하튼 그 폭행 사건을 고소 취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손석희 대표가. 예. 그러니까 그 취하하는 명목으로 대가로 회사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한 거 이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우파 보수 진영 시민단체겠죠? 예. 그런데 예, 이제 예. 이게 업무상 배임을 실제 그 사람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김웅 기자랑 기수는 아니죠. 그런데 예. 업무상 배임은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미수범을 처벌하려면 실행의 착수 뭐 살인 미수가 되려면 예. 뭔가 뭐 흉기라도 하나 샀어야 하는 건데 이게 문자 메시지는 회사하고 얘기가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요 업무상 배임 부분은 미수라고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조사돼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거를 입증해내고 이거를 처벌까지 가려면 매우 복잡하다는 변호사로서의 견해를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 자, 그런데 시청자들의 궁금한 거는 그 뭐 폭행이라는 것도 뭐 그냥 그런 거 같고 예. 뭐 협박이라는 것도 그저 그런 거 같고 네. 배임이라는 것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 진짜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끌려다녔는가? 그렇죠. 예, 손 대표가 왜 그 김웅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프리랜서 기자한테 이렇게까지 질질 끌려다녔는가? 예. 이게 의혹의 핵심이고 본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더 관심들이 많으신 건데 요 대목은 경찰이 조사합니까? 이거를 이제 그 김웅 기자가 손석희 대표도 고소를 했죠. 고소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협박을 받았다. 공갈 협박 받았다죠. 내가 공갈 협박을 받아 김웅 기자한테. 예. 그러면 김웅 기자가 뭐라고 협박을 했냐, 예. 뭐라고 공갈을 쳤냐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저녁 뭐 10시경 과천 어느 교회 주차장에 그 뺑소니가 맞느냐부터 예. 왜 그러면은 김웅 기자는 뭘로 협박을 했느냐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동승자 부분하고. 예. 그러니까 알겠어요. 경찰 조사 마치고 나오는 손석희 대표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해야 했었던 질문은 예. 왜 그렇게 협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김웅이 주장하고 있는 그 동승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질문을 못하고 빙빙 둘리려다 보니까 그냥 질문하세요 하고 이렇게 되치기만 당했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그 2017년 4월 16일 날 그 교회 얘기는 예. 사실 이게 범죄 행위로 뭐 얘기할 거는 아니죠. 그러게요. 또 교회 주차장 간 게 뭐 예, 범죄 아니잖아요. 이 사건에 이제 그 근원이 되는 거라서 좀 부가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뭐 개인의 사생활이 될 수도 있고 카더라식의 의혹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기자가 그 부분은 아마 손석희 대표가 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일종의 짜증나는 부분이라서. 아니, 그래도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물어보질 않은 거지. 예. 자, 그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시청자들 눈높이에서 가장 궁금했던 그 교회 주차장 동승자 여부는 경찰의 조사 대상이 아니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동승자 그러니까 뺑소니 부분, 예. 뺑소니냐 아니냐, 그다음에 그 150만 원 합의금을 준 걸 손석희 대표도 이건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가 무슨 약점이 있어서 15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레카차 그 소유주한테 준 150만 원, 이게 내가 무슨 약점이 있어서 준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있어요. 김웅 기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동승자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김웅 기자의 협박 내용 안에 들어가겠죠. 들어간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동승자를 봤다라고 하는 레카차 기사의 최초 진술과 동승자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손석희 사장의 이 엇갈리는 진술 자체는 별도의 쟁점으로 경찰이 조사한다 안 한다. 조사가 될 수 있죠. 될 수 왜냐하면 있다? 김웅 기자로 나는 이거는 정당한 취재 내용 아니었지 협박을 한 게 아니다라든가. 김웅 기자를 조사를 하면은 그 부분을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마지막 그 녹취록에 보면은 저 이제 용역 계약 체결하면서 하는 거기에서 보면은 노무를 모시고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석희 대표도 동승자 부분에서 약간 이제 진술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진술이 엇갈리고 있군요. 엇갈리는 겁니까? 변하는 겁니까? 뭐 그거니까 이런 거 이제 조사받다 보면 나오는 어떤 스킬인데, 그러니까 그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그냥 맞춰준 거죠. 그게 내 진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아마 그 얘기할 만한 뭐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해명이라면 해명일 얘기들이 가능할 겁니다. 아마. 오늘 여기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손석희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관음증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더 물어보면은 제가 관음증에 입각해서 여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인물이죠. 관음증 때문에 여쭤보는 거 아니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 자유한국당 얘기로 좀 가보죠. TV 토론 거치고 국회 윤리위원회 열리고 김진태 의원 등 망원 3인방은 계속 저렇게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고 한국당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해당 행위냐 아니냐로 봤을 때 김진태 의원이랑 다른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봤을 때 해당 행위라고 봐야 되는 것이 여론조사가 3% 이상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전당대회 하면서는 올라갈 건 없고 떨어질 일이 있는 거죠. 원래 전당대회 하면은 30% 돌파한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김진태 당대표 출마자나 후보자나 김순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이게 내가 인지도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의 행위가 해당 행위라는 건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오는 건데. 그런데 본인들은 굉장히 즐겨 하는 것 같죠? 실제로 인지도도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본인들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이전에 여성 최고위원으로 처음 출마하고 정당 경험이 거의 없던 분이 류여해 전 최고위원. 이분이 인지도가 기억나요? 지지도가 된 케이스예요. 맞아요. 그래서 최고위원이 됐었죠. 맞아요. 그런 면에서 김순례 의원은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소탐대실이다. 네. 자, 이런 와중에 판세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3파전에서 이제 첫 TV 토론의 결과 같은 건 좀 나왔나요? 대전의 첫 합동 연설에서는 좀 안팎으로 걱정이 많았었죠. 이제 지금 저 화면이죠? 이건 이제 OBS하고의 첫 TV 토론. TV 토론. 근데 저걸 이제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를 했는데 채팅창에는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숫자는 한정이 돼 있지만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이렇게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 의사 참여를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수에 비해서는 좀 그 당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좀 크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김진태 후보가 저렇게 나오는 것도 다 나름 이유는 있겠군요. 정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글쎄, 믿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당대표 가능성은 사실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 당대표 후보를 다음에 공천 사수 그것도 좀 어색하고요. 다른 최고위원들 중에는 다선 의원들 출마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기 네. 공천 지키기 최고위원 출마다라는 이제 그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네. 당대표 출마는 그런 건 아닌데 김진태 의원이 그래서 뭐 강원도지사 얘기도 뭐 출마하고 그러게요. 싶은데 예.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요. 그건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시고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뭐 한국당 징계위원회 결론들은 시청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국회에서 윤리특위 열린다 만다 말이 많던데 오늘 이제 좀 그 간사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럼 한국당 망원 3인방을 지금 그 윤리위원회 올린다 만다 그겁니까? 예,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세 사람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하자는 거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영교 의원, 서영교 재판관이었던 서영교 의원,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 두 사람도 같이 해야지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다 같이 묶어서 그러니까 여야 다 따지면은 윤리위원회 대상들이 8명이나 된다며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서로 또 답보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자,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얼뜻 드는데 맞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줘야 되는 의원들이 지금 손혜원, 서영교 의원을 의원인데 내줘야 되고. 글쎄 손혜원 의원은 좀 탈당했기 때문에 무소속이죠. 그러네, 무소속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예. 좀 곤혹스럽겠죠. 본인 당에 소속되어 있을 때 일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뭐 같이 하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느낌상? 그래서 두 의원은 이제 손혜원, 서영. 근데 이래 순서상 손혜원, 서영교 의원은 윤리위에 회부하자는 얘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예, 그분들 제끼고 뭐 그 새 의원을 이 먼저 망원 한다는 것도 3인방만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추려서 따로 하자?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죠. 형평성 문제가 또 예. 나올 거고. 그거 뭐 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아닐 수도 전격적으로 합의가 될 있고. 수도 있고요.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만난다며요, 이것 때문에. 예. 미국도 같이 갔다 들어오셨잖아요, 손 붙잡고. 그 갔다 얘기 안 오신- 했을까, 미국 가서? 이런 얘기들 안 하나요? 얘기는 했겠지만 서로 이제 그 미국 갔을 때의 그 후일담들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랑 워낙 그러네요. 괴리가 큽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궁금해하시는 여권 내용도 좀 다뤄봐야 되겠어요. 김경수는 무죄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며요. 오늘 거기 가서 경남 가가지고 회의도 하신다 그러던데. 예, 근데 이제 16일 날에 이제 모여서 석방 촉구 대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뭐 정청래 전 의원부터 해서 도종환 의원도 뭐 또 창원시장 이제 1심 끝났는데 석방하라고요. 예, 이제 도정 복귀 촉구 집회. 네. 거기에 또 이제 오전에 열렸는데 오후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그 당대표 출마한 3인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규탄대예요. 네. 그 댓글에 대해서 윗선을 밝혀라. 그리고 뭐 사퇴해라 이렇게 도정을 꾸릴 수 없다며 김경수 경남지사가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규탄 대회를 오전 오후에 서로 했습니다. 근데 1심 재판이 지금 기록 넘어가서 항소심 진행도 안 되는 상황에서 좀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석방을 얘기하고 무죄를 얘기하는 건요. 일주일 동안에 저희가 광주만 쳐다봐서 그 5.18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경남은 김경수를 둘러싸고 한쪽은 무죄락하고 한쪽은 뭐 규탄하고 굉장히 시끄럽군요. 이게 이제 이런 뭐 보석 신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집행유예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경우에 밖에서 저런 움직임이 있을 때 변호인들이 막 제출을 많이 하죠. 그렇겠네요. 도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 데서도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일이죠. 자, 김경수 경남지사 석방하라라는 그런 논란. 민주당은 판결 불복 논란을 딛고도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온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짧게 북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개각한다 그래서 정치권에 관심들이 많던데
한 7명 정도 그 개각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번에 정치인 출신들은 다 빠져서 총선용으로 다 빠지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요? 다선 의원들, 박영선 의원이랑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외려 또 지금 이제 내각으로 개각돼 들어가는 들어간대요.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 욕심을 많이 냈었죠. 예.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은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 문체부. 물망에 오른다는데 저는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도권 좋은 지역 선거구를 갖고 있던 여당 중진 의원들의 경우에는 네. 대폭 물갈이 대상이 된다는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저는 또 그럴 수 해석을 있겠네요. 합니다. 예. 만약에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이 장관으로 내각에 참여를 한다면 아예 총선은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지금은 지금은 좀 예, 그렇죠. 예, 또 배지 포기하고 나갈까? 좀 봐야 돼요.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차기 총선에서의 물갈이가 상당히 그래요. 대폭될 예. 거라는 거고 그러면 한국당은 정말 긴장해야 되는 거죠. 네, 2월 말 남북미 정상회담 열리고 난 다음에 정치권 매우 혼잡스러울 거다라는 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정책에 관한 한 언론에서 정답 찾긴 어렵습니다. 신문은 논조가 정반대고 방송은 잘 다루질 않고 인터넷은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교수들한테 물어보면 권위 있는 경제학회 한두 개 정도면 거기 의견이 정답인가 할 텐데 세상에 무슨 경제학회가 100개가 넘습니다. 중구난방이긴 한 가지인데 어렵기만 합니다. 경제를 잘 모르는 저로선 그래서 이럴 땐 돈 쓰는 쪽 말고 돈 버는 쪽을 진짜 전문가로 선택을 합니다. 크든 작든 장사하는 사람, 건물을 임대하고 세든 사람,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복잡한 갑과 을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걷어서 쓰는 정부, 돈 버는 재주라고는 없는 정치, 언론, 학계 말고 돈 버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한테 물어서 대충 의견이 6대4 넘어가면 그게 정답이라 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어떻게 보는가? 정치, 언론, 학계 백날 떠들어봐야 시장에 참여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내놓은 정답을 뛰어넘긴 어렵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장은 뭘 요구하는가? 경제 비전문가인 저도 대충 알아듣겠는데 절대 못 바꾼다니 할 말은 없습니다. 정책이란 게 상황 따라 여건 따라 조건 따라 바뀌는 것도 당연할 것 같긴 한데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